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여러분, 푸틴은 왜 이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푸틴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한 동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 글맛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좌파고 저는 우파라서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인을 나치즘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러시아인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핑계를 하나씩 달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계 주민이 살고 있는 크리미아와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인이 체코에 살고 있었으니까 주데텐을 달라고 했습니다.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이 지배하는 제3제국을 꿈꿨다면 푸틴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제국을 꿈꿉니다. 흔히 말하는 유라시아주의, 유러시아니즘. 히틀러한테 칼 슈미트의 정치 신학이 있었다면 푸틴에게는 알렉산드로 두긴의 지정학이 있습니다. 재밌죠? 거의 똑같죠? 푸틴하고 히틀러하고. 히틀러와 교황이 콩코르다트, 즉 정치와 종교의 화합, 정교 화합을 내걸었다면 푸틴과 키릴 대주교 사이의 콘트로다트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틴은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을까?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히틀러나 푸틴이나 자신의 독재적 기반을,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고 다른 사람을 최면으로 홀리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죠. 그런데 히틀러는 전쟁에서 무참하게 졌습니다. 푸틴은 지금 어떨까요? 사실상 이 전세 지도를 대충 보면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패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이우 인근에 이렇게 체르노하우 이쪽 쭉 있던 러시아 군인이 다 동부 돈바스 쪽으로 쫓겨갔습니다. 러시아군은 그래도 마리우폴하고 크림반도 인근에서 체면을 세우고 있으면서 몰도바까지 들어가겠다 하고 확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푸틴 괜찮을까요? 세계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잡히는 힌트가 있습니다. 1898년 스페인하고 미국이 전쟁을 쳤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은 세계의 강국 중에 초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 패배로 스페인은 역사가 바뀌어 버립니다. 콜럼부스가 항해로 신대륙을 발견한 그런 엄청난 스페인의 제국주의 시대가 막을 내려버립니다. 또 하나 중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1956년에 수에즈 운하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불명예스럽게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더 이상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제국주의의 영광은 이렇게 끝이 났고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렸던 두 나라는 고통스럽게 그리고 마지못해서 국제 질서에 적응을 해나갑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패배를 하면 결정적인 패배는 이미 일어났고 패배를 하게 되면 모스크바의 수에즈 운하 사건이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심장을 정복하는 데는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가 이어진다면 러시아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수세기에 걸쳐서 고통스럽게 재건했던 레닌과 스탈린이 복원했던 짜르 제국이, 누가 그런 웃기는 이야기 하나 했더라고요. 짜른지 짤짤인지 모르겠지만 짤짤이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짜르 제국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는 한때의 스페인과 한때의 영국, 한때의 프랑스처럼 자기 성찰을 강요당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강요당하는 자기 성찰. 그리고 그 파장은 생각보다 클 겁니다. 이 전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데모크라시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와 클랩토크라시와의 전쟁입니다. 클랩토크라시는 뭐냐?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본다. 이 클랩토라는 것은 강도, 남의 것을 약탈하거나 또는 부패해 나가는 그런 정치입니다. 클랩토크라시라고 합니다. 이 기사는 Foreign Policy라는 외신의 제목입니다. The West, 서방 세계는 must widen, 넓혀야 된다. The World on Kleptocracy.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그들의 힘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가 힘을 조절했다. 뭐냐? 이번에 러시아에 제재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적어도 서방 세계는, 아니 좀 더 확대하면 전 세계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지금 제 뒤에 나오고 있는 화면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세계는 하나로 뭉쳤다라고 선언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상위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개막식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하나로 뭉쳤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우리는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러시아의 정치는 러시아를 따르거나 러시아랑 친하거나 러시아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국가들과 너무나 똑같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클렙토크라시입니다. 클렙토크라시는 클렙토라는 단어와 정치라는 단어, 이 두 단어의 그리스어 복합 조어입니다. 조어, 만들어진 말이죠. 도둑 또는 강도 정치를 클렙토크라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패 기득권 정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를 추종하거나 러시아와 친한 모든 나라를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딱 분명하게 잡힙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와 너무나 대척이 되는 독재 정권의 수탈, 즉 아프리카를 가보면 자기가 정권을 잡은 것은 자기 국민을 노예로 부리고 자기는 특권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게 아프리카의 정치라고 한때 이야기했습니다. 이 수탈이 빈번한 아프리카의 빈국, 못 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처럼 통치계층이나 정부에 의해서 시스템적인 부패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적으로 국가 자체가 그렇게 존재를 해요. 민중의 재산을 또는 부를 또는 자유를 수탈해가지고 특권계층만 누리는 거죠. 이걸 정치학에서 도당 정치라고도 합니다. 이때 도자는 도둑 도자입니다. 도적 도자. 도둑이 당을 이루어서 도당 정치를 한다. 우리나라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역시도. 클렙토크라시를 좀 더 넓은 의미로 확대하면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일컫는 도당정치도 클렙토크라시에 해당됩니다. 클렙토크라시의 정치 지도자를 클렙토크라트라고 합니다. 이 클렙토크라트들은 개인의 치부와 권력을 탐하는 데 치중하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민간사회와 법의 지배가 붕괴되면서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클렙토크라시 사회는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학술적으로 하면 지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대는 뭐 하여튼 기회라고 이야기합시다. 지대와 기회를 독점하고 과점하거나 자기네들끼리 하거나 남들한테 베풀어 주는 것은 시혜적이고 말 안 듣는 사람은 탄압을 합니다. 데모크라시 사회는 지대와 기회가 균등하고 즉 평등하고 자유와 인권이 있습니다. 클렙토크라시 사회를 가면은 뭔가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성. 그리고 불투명하고 독재성이 있고 수동성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뭔가 일을 안 해요. 데모크라시 사회로 오면 민주주의 사회로 오면은 투명하거나 확실하거나 창의성이 있거나 복잡계가 있어서 창발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도 복잡게 따로 봐야 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클렙토크라시 사회의 소통은 어떻게 되느냐? 일방적인 프로파간다와 통제로 소통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쟁이라는 단어만 써도 잡혀갑니다.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해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만 써도 잡아가 봅니다. 데모크라시 사회로 오면은 민주주의 사회로 오면은 언론이 제4의 권력을 누립니다. 언론의 자유가 너무나 대비되는 두 시스템입니다. 클렙토크라시 사회에서는 데모크라시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를 공격할 때 퇴폐적 이렇게 공격합니다. 자본이 퇴폐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데모크라시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클렙토크라시 사회를 기득권 부패 정치 사회를 강도적이고 폐쇄적이고 독점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클렙토크라시 사회와 즉 이 부패 기득권 사회와 데모크라시 즉 민주주의 사회가 충돌을 쾅 하고 소리내면서 일으킨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거기서 서방 8개국의 제재, 서방 8개국뿐만 아니라 막 일본도 참여하고 다 참여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런 제재를 한꺼번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를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가 세계의 역사 지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세계의 미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클렙토크라시 사회는 뭘 먹고 사느냐? 특권 소수가 모든 기회를 독점합니다. 이거는 러시아의 가스입니다. 가스 파이프를 땅 밑에 꽂아가지고 바로 뽑아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거 설치하는데 이거 돈 들겠죠?
요거 설치하면서 이미 돈 뽑아먹을 조직은 다 뽑아먹었습니다. 푸틴의 측근들이죠. 흔히 말하면 올리가르히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벌이 됩니다. 기회를 독점해가지고.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가 받고 있는 제재의 숫자가 이란이 3,616개의 제재를 받았는데 러시아는 4월 14일 현재 전 세계에서 9,405개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게 된 국가가 러시아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란이 1등이었는데 이제 이란은 2등이 되고 북한은 3등이 되고 러시아가 1등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란이나 러시아나 산유국인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제재만 받지 않았다면 막대한 부를 자랑할 수 있었던 나라였죠. 러시아가 지금은 큰소리 빵빵 치고 있지만 이란 꼴을 보면 이란이 석유가 없어서 가스가 없어서 가스를 못 팔아먹어서 이란이 저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아니죠. 제재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많이 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거기에 사람 사는 데입니까? 푸틴과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클랩토크라시를 보면 시진핑 일가의 재산을 아는 사람, 그 규모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세금 잘라먹은 것만 중국 법에 의해서 잘라먹은 것만 4,0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탈세가 일어나는 게 4,000조 원 하면 여러분 짐작이 됩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한 600조입니다. 시진핑 혼자서 잘라먹은 세금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진핑의 부패는 그냥 짐작만 해야 되겠죠. 재산이 얼마인지는 상상도 안 되고. 이번에 유엔에서 러시아가 즉각 철군하라는 결의를 했는데 유엔 141개국이 투표에 표결에 참여했는데 러시아와 북한 등 5개국만 반대를 했습니다. 중국도 대놓고 반대는 못했어요. 여기서 반대표를 던진 나라가 누구냐? 당사국인 러시아, 그 옆에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벨라루스, 러시아 동생, 북한, 시리아, 에리트리아 5개국. 이 5개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반대했습니다. 철군 결의를 반대했습니다. 중국, 인도, 이란도 반대할 줄 알았는데 차마 반대를 못하고 기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리트리아라는 나라를 들어보기나 했습니까? 이게 에리트리아입니다. 어느 데 있나 하면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프리카 사이, 에티오피아 사이에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면은 푸틴 점점먹을 나라입니다. 1993년부터 무려 28년 동안이나 독재를 해왔습니다. 이사이아스 아페베르키, 아주 악명 높은 독재자죠. 에리트리아의 언론 자유 지수를 세계 최악으로 만든 독재자. 푸틴과의 공통점이 있다면 뭡니까? 푸틴은 지금 러시아 언론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15년형을 때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에리트리아에서 뺏긴 것 같습니다. 북한하고 비견되는 독재 국가에 적어도 이 에리트리아 대통령 아페베르키 대통령을 따라갈 만한 사람은 김정은이 빼고는 세계에 참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와 러시아의 공통점 뭐죠? 집권층이 바로 자기 권력을 위해서 나라를 말아먹는 클랩토크라시 국가였던 겁니다. 중국 전현직 최고 지도부 일가가 홍콩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현황을 누가 쭈루룩 뽑아놨더라고요. 이건 보이니까. 부동산은 눈에 보이니까. 어떤 나라? 중국은 그 지도층 자체가 다 클랩토크라트들이. 만약에 푸틴이 무너지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영향을 반드시 받을 만한 나라들 밖에 없다는 겁니다. 푸틴이 가면 제일 먼저 따라갈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일 겁니다. 세기 악마라고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죠. 자기 국민 30만 명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권력은 세계에서 가장 공고하죠. 모든 권력과 부와 기회를 싹 독점합니다.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푸틴하고 뭐가 다르죠?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세계 역사는 바뀌게 됩니다. 클랩토크라시 국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을 기아로 몰고 간 니콜라스 마두로. 이 특징은 또 뭡니까?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 총으로 응사했습니다. 푸틴의 사업 전략이 깡패국가 연합제국이라는 것이 타임즈의 제목이 된 적이 있습니다. 타임즈의 제목. 블룸버그에서는 푸틴의 글로벌 비즈니스가 뭐냐?
글로벌 분쟁 비즈니스. 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푸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베네수엘라 역시 푸틴과 함께, 푸틴이 만약 잘못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나라를 지원해 주진 않을 테니까. 수단의 30년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 이 사람은 전 대통령이죠. 이 사람 역시 푸틴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하고 같이 가는 나라들은 전부 다 구체적으로 똑같은 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공통점, 그것이 클렙토크라시라는 겁니다. 타임지 기사를 보면은 수단, 여기도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수단의 최고 지지 세력은 누구였냐? 푸틴의 전략은 돈만 되면 된다. 다 와라. 대신에 돈 안 되는 사람은 오지 말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든지 푸틴 쪽으로 돈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푸틴하고 친하려면 상대 역시 클렙토크라시라야 되는 겁니다. 강도 국가여야 되는 거죠. 부패 국가.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누구죠? 벨라루스 대통령입니다. 이 벨라루스 대통령은 자기 아들이 좀 어립니다. 여기 세습을 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이한테 제대로 배운 놈입니다. 벨라루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독재 국가나 마찬가지로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각양각색의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 루카셴코는 푸틴의 오른팔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시 공통점이 있죠. 지금까지 봤던 모든 나라와 러시아의 공통점, 클렙토크라시라는 겁니다. 이란은 클렙토크라시 중에서도 아주 못됐습니다. 뭐냐? 신을 이용해가지고 클렙토를 하는 거죠. 클렙토크라시를 하는 겁니다. 알라를 이용해가지고 권력과 기회를 독점해버립니다. 이란의 정치 구조를 보면 혁명 수비대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는 쿠데타도 못 일어납니다. 아예. 푸틴은 제재를 겁내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서방의 제재 웃기지 마라. 이란의 하메네이가 들으면은 그래 니도 한번 오지게 당해봐라 그러겠죠. 왜냐? 이란 역시도 그랬으니까. 서방의 제재 안 무섭다. 러시아가 미국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김정은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김정은 역시 모든 기회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클렙토크라시입니다. 분쟁 국가일수록 눈먼 돈은 많습니다. 금광, 다이아몬드광, 석유 등등등. 이 금광, 다이아몬드, 석유 등등은 뭐냐? 푸틴한테 로우 코스트 하이 리턴을 가져다주는 아주 돈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러시아를 지지하는, 러시아와 함께 가는 모든 나라의 공통점은 투명성이 없다. 불확실하다. 불투명성과 불확실성, 독재성, 수동성이 있습니다. 기회와 지대를 독점하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거저주는 척하면서 시혜적인 입장을 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전황을 볼 때 러시아가 패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푸틴의 건강 역시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그거죠. 다리는 떨고 있고 팔은 탁자를 꽉 잡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뜨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파킨슨병입니다.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푸틴의 건강 상태는 최악 비슷하게 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패배 또는 충격을 받으면 파킨슨병의 가장 나쁜 것,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로 푸틴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푸틴을 보면서 푸틴 주변 모든 국가들과 일치되는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서방 사회가 모처럼 하나가 됐고, 이번에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민주주의가 뭉치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스스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적어도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연출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제재가 완벽하든 제재가 좀 불완전하든 간에 하나가 되는 모습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은 푸틴이 만약에 실패를 하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데 실패를 하면, 또는 푸틴 자신이 건강상이든 스트레스상이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면 러시아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냉전 시대 때는 세계는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지금 세상에 남아 있습니까? 중국 공산주의예요. 중국이 무슨 짭끄레지도 말아가세요. 그 공산주의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공산주의 못합니다. 사회주의, 중국이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그냥 부패 공화국입니다. 클랩토크라시 국가입니다. 중국이 무슨 공산주의고 무슨 사회주의예요. 그거 다 무너졌어요. 옛날 이야기예요. 러시아는 형식상 민주주의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완벽한 클랩토크라시 국가입니다. 세계는 냉전 시대 때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양쪽으로 분할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클랩토크라시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은 그 의미하는 바가 너무너무 큽니다. 즉 세계를 주름잡아 오던 거대한 양대 산맥 중의 하나였던 클랩토크라시 국가들이 무너진 겁니다. 한꺼번에 소리내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사하는 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올 미래를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서방 세계와 많은 나라들은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 뭘 하고 있느냐? 클랩토크라시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는 최후의 클랩토크라시를 사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는 참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거대한 양축이 냉전 시대와 달라졌고 그것은 곧 민주주의가 클랩토크라시를 다시 한번 누르고 이김으로써 세계의 역사가 바뀔 것을 의미합니다. 포린 폴리시 이 기사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이 분석 기사 이게 아주 잘 쓴 글이에요. 참 잘 쓴 글입니다. The West 서방 세계는 must widen 더 넓혀야 된다. The war 전쟁을 무엇에 대한 전쟁을 클랩토크라시와의 전쟁을 더 넓혀야 된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께 중계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러분께 해석하면서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의미를 주는 미래사적 의미는 아마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지는 세계사적인 의미가 너무 크고 미래사회는 그런 나라들이 더 이상 큰 힘을 쓸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세계의 강대국이라는 그런 힘을 쓸 수 없는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 역시도 역사의 뒤안길 또는 약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클랩토크라시의 양 산맥이었던 중국과 러시아 중 두 날개 중에 한 날개가 부러져 버리는 중국 역시도 피해를 보게 되니까. 포린 폴리시의 이 기사가 참 좋았습니다. 나름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기사였고 그래서 이것은 제 혼자 읽고 말아야 되는 성격이 아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이야기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